41번째예요. 나흘산이라는 글자인데 다행히 책에는 제가 쓴 책이니까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글자예요. 이게 속자죠. 정자가 바로 이 글자죠. 정자로 제가 바꿔서 지금 나왔지 그냥 인쇄매체 그대로예요. 나오면 이렇게 쓰는 상황이에요. 인쇄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쓰인 경우가 대부분이야 사실은. 근데 이제 가르치려면 제대로 가르쳐야 하니까 정자를 놓고 가르쳐야겠죠. 정자. 네, 선비연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선비연. 그렇죠. 당연하죠. 이렇게 쓰는 사람들만 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서로 관련이 있는 글자예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선비연자가 그러니까 이게 나흘산자인데요. 나흘산자인데 나흘산자가 설문에서 진행이 하면은 이 글자의 생략된 형태고 날선자가 합쳐진 글자로. 그러니까 이 글자에서 요 부분을 생략해서 요 글자고 요 글자가 합쳐진 글자로. 그 나흘산자를 제대로 설명한 선비연자를 또 알아야 되는데요. 이 선비연자는 요 형태가 생략됐지만요. 이 글자를 분석해 보면은 바로 세 개의 자소로 이렇게 나눠지네요. 이렇게. 이거 다 부수자예요. 그러니까 다 부수자예요. 이거 무슨 자리요? 그럴 문자죠. 그럴 문자고 이것은 무슨 자라고 그래요? 굴바이엄 또는 언덕 한이 한.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앞 시간에 제가 부숫자의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제대로 대답을 못해서 어쩌고저쩌고 했지만은 이 부숫자가 한자로 하는 사람한테는 중요하다니까요. 털삼자. 그런데 이 글자의 고문자를 보면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이렇게 근문의 형태 보면 이런 표현 이런 장인도 있어요. 이런 장인들 이런 장인도 있어요. 타륵삼의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표현된 장이 있어요. 근문에. 그러면 이게 타륵삼으로 볼 수 없다는 거에 드러나요. 타륵삼자가 이렇게 이렇게 표현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글자를 갖다가 그것의 형태로 봐야지 털삼자로 보면서 쓰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비연자 근문을 찾아보면 이런 형태 보이는데 거기서 이렇게 표현된 형태를 이렇게 표현했던 걸 수 있는데 이거 그러면 이렇게 쓰기 전에 이 형태는 뭐이냐? 활궁자죠, 활궁자. 공자의 변형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 글을 문자 글을 갖다 높인 말인데 글과 활을 읽는 선비를 갖다 옛날에는 문무겸전이에요. 문무가 겸전. 그렇죠. 출장 입상. 나라가 소란스러울 때는 나가서 장수가 돼야 되고 평화로울 때 조정이 들어가서 재상이 되는 거 이 출장 입상 아니에요? 그래서 유계에도 어떻게 돼요? 옛날 선비들을 갖춰야 될 유계에도 예약 사어 서수해가지고 활 쏘고 말 무는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문무가 겸전인데 문무 겸전을 갖다가 표현한 선비예요 지금 이게 선비. 그럼 나머지 언덕한자는 뭐냐? 언덕한자가 음역골자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언덕한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이라는 놈이 히읗이 뭐예요? 후음계열인데 이응우고도 비환이 된다. 같은 후음. 한이 뭐가 돼? 안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안이 바꿔서 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이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선비연자가 언덕한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그 외에도 이렇게 안으로 쓰이는 글자로서 이 글자가 있어요. 이게 안이요. 한이 됐어요. 여기서요. 사람한테 가까운 새. 사람한테 가까운 새가 닭 말고 기러기과의 새인데 오리가 기러기과에 속해요. 오리 같은 새. 이걸 세 글자로 이렇게 바꿔서 물론 쓰지만 이렇게 우리가 닭개자 이렇게도 세 글자로도 쓰고 세 글자로도 쓰고 온 거죠. 이 기러기 한자 기러기.
기러기 한자 이것이 언덕 한자가 아니 되면서 사람과 가까운 새. 예. 그게 오리 같은 새인데 닭 말고 오리 같은 건데 오리가 기러기과에 속한 게 기러기 한자예요. 전암내 뭐 할 때 쓰인 글자. 안서 뭐 할 때 쓰인 글자. 그 다음에 요글자 같은 경우는 언이고 요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로서 이렇게 쓰면은 언은 언인데 말 가운데 순우리말을 갖다가 옛날에는 상말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 상말 언이라고 있어. 상말 언. 옛날 사람들이 문자로 쓴다고 치면 그때 문자는 뭐예요? 한자를 말한 거예요. 한자. 순우리말이 아니고. 그래서 옛날 글들이 한자로 이루어졌는데 그 한자로 이루어진 말을 갖다가 우리말로 상말로 바꾼 걸 갖다가 언해라고 그래. 언해. 그래서 두보이시를 갖다가 중국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저 한자로 쓰겠지만 두보이시를 갖다가 우리말로 바꿔놓으면 두시 언해가 되는 거예요. 두시 언해. 예. 시경이라는 책을 갖다가 우리말로 풀이를 해놓으면 시경 언해가 되는 거예요. 언해본. 그때 원자가 뭐예요? 우리말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 순한글. 시경언해가 뭐냐고 그러면은 한자를 알면은 시경을 우리말로 풀이를 한 거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시경언해가 뭐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대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뭐예요? 참 한심스러워요. 제대로 된 한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자 교육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니까요. 한자만 가지고 아는 건 특별히 대단할 거 없어요. 한자 뭐 1000글자, 2000글자, 3000글자 알고 저 한자 교육 진흥에서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 거기 20년 강의를 했잖아요. 거기 강의를 온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있죠. 급수단체가 여러 간데가 있어요. 한자 교육 급수단체가 여러 간데인데 한 5간데가 옛날에 5간데가 있어요. 거기 최고 급수를 딴 사람이 다 땄대. 최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훈장 급수 그걸 다 땄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 진흥회에서 그거 얘기를 듣는 사람이 김정희 선생님 반에 들어가서 한번 수업 좀 들어보세요 해가지고 왔어. 그래놓고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니 내가 지금까지 딴 거 다 엉터리였다.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이 설명 하나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는데 안으로 쓰이는 글자 있어요. 얼굴 한자. 그 얼굴 나타내서 무슨 자를 붙여야 돼요? 부숫자 알면 돼. 그렇죠. 머리 혈자, 얼굴 관련된 머리 혈자를 붙여야지. 부숫자. 이 부숫자를 해야 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머리 혈자가 안 쓰니까 얼굴 혈자를 공부를 안 해버려. 우리나라에 한자 많이 잘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혈자 설명을 하면 설명 못해. 사람들이 머리 숫자는 설명을 하는데 머리 혈자를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쓰고 외우라고 할 수 있기.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형태가 됐냐고 하면 설명을 못해. 사람 위에 머리가 강돼 있고 머리털이 이렇게 있는 거 그걸 풀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 이 글자를 설명을 못하니까 글자 자체를 놓고 무조건 쓰고 외우라고 하는 수 있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그게 문제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그러지 않게 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선비언자가 그런데요. 여기서는 아니 되면서요. 말 가운데 상말 머리 혈자가 달라붙어 얼굴 그러는데 근데 이것이 생략된 상태에서요. 날생자를 집어 여기서는 아니 산이 됐어요. 과실이 오고 같은 말이 알 수 있지. 우리말에서는 반침 영향 때문에 이용과 시옷이 중요. 이것이 없어지면서 어떤 것은 이용, 어떤 것은 시옷으로 서로 교환이 된 거예요. 옛날 혼민정음 창제는 이런 의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용과 시옷 중간 발음이거든. 사람인자도 옛날에 이렇게 표현됐어. 이렇게. 근데 이것이 아니야. 이것이냐를 놓고 이것쪽으로 와서 오늘날 인으로 이렇게 풀린 거예요. 이렇게. 신이 될 수도 있었던 거야. 사람 신으로. 예. 근데 이것은 이제 할 때 그래서 산이 됐어요. 이 생략되는 산이 되면서 날선자가 달라고 날선자가 됐죠. 날선자 앞 시간에 했잖아요. 그러죠? 예. 자 그리고 날선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 가운데
보살을 때 쓰이는 살자. 풀로 관련돼 있어. 언덕에 풀 이렇게가 이렇게 쓰이는 글자. 이게 보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살살. 지혜로운 사람을 불가에서 지혜로운 사람 갖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또 풀 관련되는 글자. 이게 또 사실은 보살을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풀이 관련돼 있고 이것도 풀 관련되어 있는데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죠. 지혜로운 사람을 갖다 보디사타 뭐 이런 식으로 발음돼 인도 말로 그걸 갖다가 중국 사람들은 외국에서 말이 들어오면은 한자로 다 바꾸잖아요. 리자를 제자를 쓰죠. 제자를 쓰고 근데 한자 이렇게 써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썼는데 이제 그걸 줄여서 보살이라고 한 거예요. 보살. 지혜로운 사람은. 그 보살이 살자로 주로 쓰이다 보니까 자기 뜻을 잃어버려. 풀관리해야 되는데 자기 뜻을 잃어버리고 보살 살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옆에 승자 쓰신 거예요? 아니요 뭐예요. 제자고 들제자고 그 다음에 이것은 떨어질 타라고 하는 글자인가요? 뭐 이렇게 쓰는 글자. 숫자 흑독자 앞에 붙어요. 예. 자, 그래서 보살살자에서도 음역건데 산이 살로 바뀐 것은 뭐냐면 산이 살로 바뀐 것은 이것은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허틀산자 있죠. 허틀산자. 이렇게 허틀산자에다가 손이 달라붙으면은 산자가 음역하는데 살로 바뀌잖아요. 이게 산인데 산이 살로 바뀌었잖아요. 손으로 뿌린다고 해서 뿌리살자 살포다. 이게 뭐예요? 무슨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가 통수장미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 활음조행상 우리가 대전을 갖다가 손우리말로 한밭이라고 할 때 한이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 사람이 원래는 한 아버지야 되지. 근데 오늘날 할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한이 할로 바뀐 것이 이거 뭐냐면 활음조행상이거든. 이거 한자에서도 그게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활음조행상. 한자를 만만하게 보고 사람들이 자꾸 가르치고 있는데 한자 가르치려면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갖고 떠들고 있어요. 그냥 활음조가 일어났어요. 그런 것들이 예법 있어요. 자, 날산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고 나니까 또 막바로 문장이 이어져네요. 공야장편 제16장의 문장이요. 그것도 읽어보는데요. 공자께서 자산에 대해 이르시기를 자산이 누구냐면요 제나라 제부예요. 지금 앞에서 공문자도 위나라 대부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도 그 춘추시대 때예요. 이 명제상으로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일렀는데 군자의 도가 네 가지가 있으니 그는 자기 행위에 공손했어. 그러니까 공자보다 앞선 사람이었으니까 과거형으로 풀린 거죠. 그는 자기 행위에 공손했으며 그는 위를 섬김에 공경했으며 그는 백성을 기름에 은혜로웠으며 그는 백성을 부리며 의로웠다. 뭐 이렇게 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예장 제17장에 신춘한자 살펴볼게요. 늦은 함자예요. 분석을 해보면 가루알자처럼 보이지만요. 네모난 형태로 쓰다 날일자를 써가지고 쓰면은 방해된 형태를 표현되기가 힘드니까 이 가물한자 이런 글자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날일자하고 방패간자를 써야 되는데 이게 쓰면 위에서 길어지니까 이게 날일자가 가루알자의 높이의 가루알이라고 해요. 높이의 사슴 가죽에다가 사슴 녹자예요. 사슴 가죽이 이게 그대로 쓰면 높이지만은 앞에는 국만에서 녹이 되고 뒤에 것도 변화돼가지고 높이라고 그래요. 높이. 우리는 사슴 가죽. 우리 속담에 높이의 가루알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루알. 이 사슴 가죽에다가 이 높이가 사슴 가죽이죠. 사슴 가죽이 있으면은
그다음 가로 할자를 이렇게 써놓고 위로 잡아당기면 날일자로 바뀌죠. 그랬다 또 가로 할자가 돼.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갖다가 녹비의 가로할이라고 속담이 있어요. 그 녹비의 가로할처럼 날일자가 이렇게 가로할자로 바뀌었다 뿐이지 이게 날일자예요. 날일자. 여기서 쓰인 글자는 날일자. 여기서 쓰인 글자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할자처럼 쓰고 있지만은 이게 날일자가 바뀐 글자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글자가 뭐예요? 날일자하고 편안한 한자가 합쳐진 글자고 편안한 한자는 다시 진면자하고 개진면자가 합쳐진 글자죠. 마찬가지로 세 글자 다 부수자죠. 날일자의 해에서 나온 글자고 해가 뜨고 지면서 날이 가니까 날의 뜻으로 쓰면서 날일자가 됐다는 사실이 동그란 해를 갖다가 서사도가 발달되지 않는데 동그랗게 펴기가 힘드니까 네모나게 펴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이것은 선은 흑점을 갖다 펴는 거예요. 지금 흑점. 그걸 갖다 옛날 사람들은 뭘로 여기도 했어요? 어떤 신화적인 존재로서 해 속에 뭐가 산다고 얘기했어요. 옛날에. 삼조고. 세 개. 음수 양수가 다 합쳐진 게 3인데 완전 수잖아요. 세 개의 발을 갖고 있는 까마귀. 까마귀 어자가 무슨 뜻이 있어요? 검다의 뜻이 있잖아요. 이게 검은 점이에요. 이게 검은 걸 보고. 실제로 흑점인데 그걸 삼적으로 또 실격화 시켰잖아요. 지금. 문자가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문자가 옛날에 만들었으니까 그 문화 고대 문화일 거 아니에요? 저 한자 공부하면서 한자에 미쳐서 공부할 때 있죠. 중국 고대 문화와 관련된 책들 많이 찾아봤어요. 중국 고대 문화와 관련돼서 한자 제대로 책 쓰고 배우기 위해서 서점에 가서 살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그게 벽돌처럼 바뀌었고 그걸 잘 안 들여다봐요. 인터넷 들어보면 자료들이 엄청나게 뭐 틀린 자료 옳은 자료 있겠지만 엄청나게 자료가 있으니까 그때 샀던 책들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고 이거 진모양에서 나온 글자죠. 아니 진면자. 그 다음에 이건 계집면자고요. 이 계집이 말씀드린 것처럼 호민전 청자는 평어였고 그리고 낮춤말이 아니라고 쓰여요. 계시다의 집인데 집 안에 안 플러스 얘 처속격과 관련돼서 여기서 나온 말이 아닌데 아니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는 어른 아내가 어른이잖아요. 계집에 어른이라는 의미가 표현됐어. 우리가 이걸 여자요 그러면 여자는 어른 아이 다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완전한 뜻이 아니야. 이 글자 갖고 있는 완전한 뜻이 아니야. 계집은 어른과 관련된 여자이지 그냥 이 여자 그러면 아이하고 어린이가 다 포함됐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굳이 아이 같으면 계집 아이라고 해서 아이를 붙이잖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걸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로 바꾸면 산남자도 남자로 바뀌어야 된다니까. 이게 계집이 뭔지를 제대로 가르치자 이거예요. 계집이 뭔지 그것도 배우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게 어린 여자이기 때문에 집 속에 지금 어린 여자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다소곳이 앉아 있는데 이걸 놓고 사람들이요. 이게 문자가 포함됐잖아요. 계집문자 문자가 포함됐는데 이걸 여자가 편안하게 앉았다고 해서 이거 편안한 한자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계집문자를 반대가 사내남자인데 사내남자가 밭전자하고 쟁기모에서 힘력자가 가지고 농촌에 가서 쟁기질 해가지고 먹을 걸 해결하는 식을 해결하는 사람이라면은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의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그 의는 두 손을 모으고 이건 기싸 모으고 있다.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아까 지금 아내라는 말이 안 플러스 예인데 집안을 말하는 거죠. 집안에서 지금 기싸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의 옷 같은 걸 만들어서 그래서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상황으로 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풀이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편하게 앉아있대 그냥. 이게 편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두 손을 모아서 길상 같은 걸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집안에 편안함을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안자가 여기서 아이 되면서 이 날일자가 시간 관련돼 있잖아요. 때시자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과 관련돼서 늦은 시간을 뜻하는 늦은 안자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설문에다 걔네 너무 쫓지 마시고, 물론 설문에서 막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해가 지기 전의 상황의 맑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건. 근데 그 상황이 결국 전문 상황 아니에요? 해가 아직 지지 않은 상황에서 막다이지. 그리고 한자는 반운이 작용해가지고 있죠. 잘 알다시피 병들 요자가 병났다는 뜻도 이게 왜 이럴 수 있어? 병났다는 뜻도 있고 어지를 남자가 다스리다는 뜻이 있고 이게 넘어질 꼴자 이걸 넘어질 꼴이라고 하잖아 이게. 근데 걸개할 때는 일어난다는 얘기거든. 넘어진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일어나다는 뜻이 있어요. 넘어지고 일어나게 돼 있잖아. 그래서 넘어지다의 반대 뜻인 일어나는 뜻도 있는 글자야. 사전 찾아보세요. 근데 이렇게 정반대 의미가 있으니까 그 뜻을 갖다가 그래서 한자 교육의 3요소가 자형, 자의, 자운이죠. 그다음 자음 이 세 개가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려면은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서 넓은 사고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늦은 한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편안한 한자를 갖다가요. 편안한 한자를 갖다가 59번째 앞에서 설명했으니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평평할 평인데 평평할 평자가 이게 문제예요. 설문해자의 개념은 설문해자는 이미 변형돼 가지고 이렇게 쓰인 형태예요. 이렇게 쓰는 형태를 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문자에는 그 형태 그대로 이게 표현이 그 형태 그대로 보이기도 하고요. 근문 형태예요. 이거 약간 변형시켜서 뭐 이렇게도 표현이 돼 있고 그러는데 이게 문자학자들에서 정론이 없어요. 정해진 의론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걸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정해진 의론이 없으니까 뭐가 정답인지 확실치 않으니까. 근데 설문에다는 경강부에 시킨 것인 만큼 분명한데 근데 저는 이걸 뭘로 보냐면요. 이 저울대로 봐요. 저울대. 저울과 관련돼 있어. 저울로. 우리가 한자에서 저울을 사는 글자가 무슨 자가 있어요? 저울 원자도 있고 근데 이건 저울추로 쓰이죠. 또 있고 저울대 형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울 관련된 글자가. 근데 이건 저울추를 의미하고 주로 이건 저울대를 하는데 저울 자체를 의미하는 글자는 저울평자가 있어요. 아니 저울칭자가 있어요. 저울칭자. 저울칭자가 있는데 이 저울칭자의 본자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에서 분화돼 나올 때가 이 글자로 보는 거예요. 지금. 호대로면서 의미의 차이가 생겨났지만은 이 글자가 갖고 있는 뜻이신데 저울을 평평히 견다고 해서 평범한 뜻이 진행자 본래 저울을 나타내서는 벼자를 붙였는데 저울이라는 게 곡물 같은 걸 주로 재기 때문에 벼자를 붙였다 이거죠. 아니? 근데 이 글자는 호대로면서 음의 역할자를 갖다가 바꿔요. 들승자로 바꿔서 들승자로 이게 들승이라는 글자인데 이게 들승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저울을 위에 손이 이렇게 저울 하나 이렇게 저울을 들승이라는 글자가 저울 자체를 들고 있는데 이걸로 바꿔가지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도 쓰는데 이게 저울칭자고 저울을 일을 한다는 것은 물건의 무게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건의 무게를 알면 어떻게 돼? 주변 사람 다 알게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일컫다는 뜻이 나오면서 일컬을 칭이라고 오늘 더 많이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런 경우 갖다 천칭이라고 하든지 또는 천평칭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평칭 이 평자를 더 붙여서 천칭저울 또는 천평칭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평칭 그 평자를 또 이 글자를 갖다 더 붙여서 그 평자인데 그러면 이걸 저울로 본다고 치면은 이건 뭐냐? 이건 줏대. 우리가 줏대가 사람이 줏대가 있어야지 할 때 그 줏대예요. 이게 줏대. 저울에 양쪽 가로장이라고 해가지고 저울에 평평한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가로장이거든. 가로장에다가 이렇게 물건 같은 걸 달아놓고 이제 그 밑에 땅에다가 이걸
이 꽂아가지고요. 이 물건을 갖다가 재는데 이게 줏대를 세운다 할 때 줏대. 사람 줏대가 있어야지. 할 때 이게 항상 반듯하게 놓여져 있어야 돼. 술 숫자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숫자는 술 숫자가 아니에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주대에서 나왔는데 주가 기둥주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이거 연구 안 해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느낌은 그렇게 기둥에 이제 항상 반대기 세워야 되거든. 약간만 옆으로 비슷해도 무게에서 어떻게 돼? 그냥 넘어져 버려. 이게 반드시 안 넘어지는 거야. 이 반드시인데 저걸 어떻게 반드시 나오고 어려서 있죠. 집 짓는 사람 그 시골 집 짓을 때 보니까 돌멩이를 실에다가 묶어 가지고 내리면 떡이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딱 채우더만요 이렇게. 돌멩이는 돌멩이 무겁잖아. 근데 내려오면 이게 어디 옆에 가도 기울어진 데 가도 똑같아 이렇게 항상. 여기다가 기둥에서 이렇게. 그리고 집으로 이렇게 올리면은 이게 안 무너지는 거죠. 한쪽으로 안 쏠리니까 무게중심이. 자, 이게 줏대고 가로장이고 거기에 물건이 놓여 있고 그다음에 땅에다 이게 줏대를 꽂는 상황인데 거기서 나온 글자로 일단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저는. 근데 우리 선생님들도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저 30년 넘게 공부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좀 공부를 해가지고 나는 그게 아닌 것 같다. 그거 연구 내용을 글로 써가지고 발표도 하시고 그러라니까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일단은 그렇게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평평하다 가로장을 평평하게 해서 저울을 무게를 재고 있는 상황 관련됐다고 보고요. 이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돼서 음역하는 글자로서는 평할평자 있어요. 평가. 평은 평인데 말로서 평하는 거죠. 그래서 평할평자가 있고 비평을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땅. 벌판을 때 쓰는 벌평자예요. 땅은 땅인데 비어있어. 거기다가 비어있는 땅인데 집을 질 수도 있고 뭐 다른 구조물을 세울 수도 있고 뭐 하겠죠. 벌평자인데 그 아파트 몇 평을 때 쓰인 거잖아요. 평당 몇 미터, 한 평, 두 평. 우리가 벌평자의 한 평이요, 한 평. 그러니까 1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하기가 좀 어렵겠지만은 한 평이 이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 성인 한 명이 누워가지고 두 팔과 두 다리를 편히 벌릴 수 있는 공간. 한 평의 크기가 성인 한 사람이 딱 누워가지고 두 팔과 두 다리를 벌렸을 때 딱 그 공간이 한 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그 다음에 알아둬야 될 글자는 물소리 평자가 있네요. 물소리가 물과 관련된 글자로 붙이겠죠. 근데 이 글자는 사실은 쓰임이 없는 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자를 쓴 이유는 이 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 가운데 부평조평자. 뿌리가 없이 부평조가 특징이 뭐예요? 뿌리가 없어요. 밑에 물에만 떠 있어.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갖다 부평초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한수산의 부평초라는 소설책을 읽어봤는데 거기 악단 뭐이죠? 제주 부리는 곳을 뭐라고 그래 그? 그렇죠. 서커스단. 그 서커스단 사람들과 관련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평초 인생을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서커스 이렇게 떠돌면서 오래전에 읽은 내용은 다 잊어버렸죠. 부평초평차. 소설책을 대학교 때까지는 읽었던 것 같은데 대학교 이후로 소설책 한 걸 제대로 읽은 적이 없어요. 소설책 읽고 있는 게 시간이 아까워. 한자 공부도 시간이 부족한데 책을 읽고 있을 시간이 없어. 소설책 같은 걸. 그래서 거의 소설책을 읽었는데 그 이전에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읽어봤는데 자, 예, 부처 뜰부자로 썼어. 부처. 김용림이가 생각나요. 누구요? 김용림. 김용림이란 분이요? 부처 같은 놈이 있는데. 그래? 제가 부평 쪽으로 생각 저는 옛날 소설책 갑자기 생각나면서 한수산 이런 분이 생각나는데 알았어. 각자
경험과 다르니까 각자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되겠죠. 우리 선생님들이 다행히 교인전에서 교육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개인적인 이제 경험을요. 그 상황에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넘겨보니까 공예장 제17장의 신춘한자가 다 끝나고 문장이 나오네요. 자,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작게서 말씀하셨다. 안평중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 안영이라고 있어요. 그저 중국 인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앞에 우리가 나왔던 저 자산이나 공문자는 몰라도 안영은 아는 사람. 이 안영은 이 사람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근데 이 사람 관련된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귤북지. 남귤북지. 이 사람이 굉장히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못나이 취급을 받았지만 아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거든요. 그 남귤북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안 하겠지만 우리 선생님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남귤북지 써놓고 꼭 읽어보세요. 그 남귤북지 우리 핸드폰 금방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남귤북지 관련된 사람이에요. 자, 그 안평중 안영은 남과 사귀기를 잘했다. 이 사람 제 나라예요. 그렇죠. 대부였는데 재상이었는데 제 나라 사람이 안영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관포직이에요. 관중과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제 나라를 갖다가 부강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 사실은. 관중 한 시대는 아닌데. 한 시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간 그래 이제 정확히 얘기를 하고 좀 그런데 하여튼간 관중과 더불어서요. 제 나라를 부강시킨 사람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안영이 남과 사귀기를 잘했다 해놓고 오래되었으나 공경하는구나 뭐 그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 문장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공회장평 제18장의 착할장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오인데 착할장자예요. 아니 이런 글자들 보면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숫자는 사람이라면 별거 아니야. 오늘 또 이상하게 한번 무슨 말이 꽂히면 계속 그쪽으로 말이 연달아서 나오는데 그 부숫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게. 예? 교수님 저 집에 가요? 예? 집에 가냐고. 예. 그만 좀 하세요 좀. 예. 우리 선생님 부숫자 자신이 없구만. 그분 이제 공부만 돼 공부만. 아니 선생님 들어서 얘기한 게 아니야. 전체적으로 다 얘기했는데 부수에 대해서는 완전히 깨고 있습니다. 아까 순간적으로 답을 잘못해서. 근데 왜? 아니 아까 그 원피에서 언덕 부자가 위에 그 사이트 자를 보여가지고. 근데 우리 선생님 오해하면 안 돼. 제가 그 얘기인 것은 한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 전체에다 얘기한 거야.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죠. 틀리게 담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낫다고. 사실은 있죠. 말하는 사람한테 화가 났으면 화가 났지 말하는 사람한테 잘못 얘기한 사람한테 화가 난 거 아니야. 그거 오해야. 전부 다 나는 전에 있죠.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대답하면 정말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답 아는 사람 때문에 화난 거지. 우리 선생님은 잘하신 거예요. 하여튼간 오해 없어져야 돼. 진짜 진심을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제 마음 그대로 거짓 없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가 자리 쪽으로 나왔지만 이 글자가 무슨 자예요? 조각장. 네, 조각정자예요. 조각정자. 옛날에는 조각널장이라고 됐어요. 근데 널이라는 것이 조각으로 만든 얇은 판때기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채찍 부숫자책을 쓰고 그러는데 부숫자책을 30년 전에 써놓고 나서 최근에 이제 고치면서 부숫자에 대해서 천도를 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불사 논문 쓰신 분들이요. 척박사 일 논문 쓰신 분들이 제 책을 참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좀 교육적으로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좀 정말 틀린 것들 이런 글자들 옛날에 있잖아요. 주사리라고 있어요. 주사리. 근데 이번에 바꿨어요. 말뚝 입자로.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조각 옛날 책에는 널이라고 했는데 널 뺐어요. 왜 그러냐면은 설명을 드려보는데요. 요 글자가 설문의자에는 없어요. 설문의자는 없고 설문의자주 단옥자가 쓴 설문의자주에 있는데 단옥자는 이 글자를 뭐라고 풀렸냐면 반편위장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편자를 반대로 돌려서 만든 것이 장자가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편자 반대로 돌리는데 그러면 이 편자는 어떻게 썼냐? 설문의자에 나와요. 이것은 판목냐라고 했어요. 판목냐. 판목냐라고 해놓고 뒤에 또 여기다는 종반목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종반목. 그러니까 이 풀이가 뭐냐? 나무를 쪼갰는데요. 나무를 갈란 것이다. 나무를 갈른 것이다. 이게 나무를 이렇게 된 나무를 갖다가 갈랐는데 갈라서 왼쪽의 형태는 이렇게 되고 오른쪽의 형태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나무의 반쪽이다. 갈라서 그게 반쪽이다. 근데 여기서 나온 글자가 조각장자고 여기서 나온 글자가 조각편자인데 이게 조각이라고 하면 이것도 조각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널 뺀 거예요. 그래서 조각 널자를 같은 글자에 내냐 요것과 요것이 방향만 다를 뿐이 같은 글자라고 해요. 옛날에는 전후자고 구분이 없었어. 소전에서 진시황의 문자 통일하기 전까지는 전후자고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요 글자가 내내 같은 글자라고 해요. 근데 이 나무를 들어서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나무 목자에 가꾸는 문자가 이렇게 표현됐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리고 조각장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요. 조각편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각골문에. 요걸 그대로 가리면은 왼쪽은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이렇게 되는데 요것과 비교해 보세요. 요것과 요것을 비교해 보세요. 요것과 요것을 비교해. 서로 다르잖아. 분명히 이 글자의 각골문 형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 글자의 각골문 형태는 분명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무 목자를 가린다고 자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무의 반쪽이라고 했는데 반쪽으로 나눠본 건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는데 이것과 이것이 같냐 이것과 이것이 같냐 이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한자 책들을 보면은 조각편자 설명한 사람들이 뭐예요? 이걸 이 설명자 익히는 개 따라간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 아직도 저도 사실은 고백한 건데 예전에 저도 이게는 그대로 따라갔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이동현 선생님한테 배운 적이 오래돼가지고 이거 아니라 알았거든.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공부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잘못된 거 고쳐야죠. 공부를 안 하면 잘못돼서 끝나잖아. 그러니까 유동현 선생님. 그래서 이제 고쳐서 이제 생각해야 돼. 예. 10년 이전에 수업 들으신 분들 다 다시 불러가지고 재교육 시켜드리고 싶어. 말뚝익자. 그러니까 주산익자가 아니고 말뚝익자로 배워야 됩니다. 이거 다 재교육 시켜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사실은. 아니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리고 저는 고백 그건데 한자를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문자를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냥 쓰고 이건 나을사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줬지 이건 어떻게 해서 그런 형태가 되고 이런 걸 가르쳐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혼자서 다 그걸 공부했어요. 그 공부가 문짝이잖아요. 30년 전에 35년 전에 문짝이란 말을 하면 한자는 사람도 문짝이 뭐야 하는 상황이에요. 문짝이라는 용어조차도 생소했던 시절에 문짝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국내에 관련된 책이 없으니까 그 중국어 수교가 되기 전이요. 그 중국 수교가 되기 전에 중국에서 어렵게 책을 구해서 보고 그때는 인터넷도 일반 컴퓨터도 일반화되지 않을 때예요. 얼마나 고생해서 공부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자가 분명히 나는데 어디서 은근슬쩍에 대학교 교수라는 사람들이 문짝도 전공하는 사람이 문짝 교수라고 나와가지고 신문에다가 한자 쓰고 있는데 엉망으로 써놓고 자,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창고자예요. 창고자도 그동안 많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된 글자 이렇게요. 휘두르는 창이야. 전차 같은 걸 타고 이렇게 날 부분이 여기 부분. 그것이 정형화된 글자가 이렇게. 창태가 이 긴 걸 갖다 이렇게 길게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받침대 부분. 창 그 부분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신하신자인데 신하신자 설명에서는 사람 신하가 몸을 구부리고 있는 형태로 설명하고 있지만 굴복의 형태지만 이게 눈목자에서 눈동자 이게 눈동자란 말이 눈동자가 강조된 글자예요. 눈과 관련되는 글자예요. 눈동자. 그래서 이 볼감자 같은 데에서도 이게 보다라는 뜻의 인용을 이게 눈이잖아요. 눈 사람이 눈동자를 강조했는데 글 속에 물을 들이다보고 있어요. 옛날 거울이 없는 시절에. 이 볼감자의 보다라는 뜻이 바로 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왜 이게 신하신자가 되냐? 옛날에는 신하가 아주 옛날로 가면 어떻게 돼요? 노예가 신하예요.
막 계급 사회가 시작된 시대에는 지배자하고 피지배자로 나오는데 피지배자가 노예라고 해요. 붙잡아가지고 노예로 부르려면 어떻게 돼요? 반항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눈을 해코지 해가지고 반항 능력을 떨어뜨려요. 행동하기 포기해서. 그래서 신화진자 있는 걸 잡으면 여기 점이 보이기도 해요. 눈동자 점. 이게 눈을 찌른 거예요 지금. 근데 나중에 그 지배자의 높은 사람이 임금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노예도 어떻게 돼? 신분상승이 신화가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신화실자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착할장이 조목도 되고. 그렇죠. 착갈장 장자 자체가 이 글자 자체가 이게 창 같은 창의 창끝이에요. 이렇게 창끝으로 눈을 찌르고 있는 것을 갖다가 피하는 글자 이게요. 그래서 성장을 착하게 만든 거예요. 노예로 삼기 위해서 신화로 삼기 위해서. 착할 장자 자체가 원래는 고문자를 보면 사람이 눈동자를 갖다가 뾰족한 창으로 이렇게 찌르고 있는 거라고. 그 창 대신 이게 점이 표현된 거지. 찌르는 부위에다가. 근데 이게 착하다. 그래서 착하다는 뜻이 이루어지는데 음이 역할자가 없으니까 호대가 오면서 음역할자인 종합장자를 붙인 거야. 글자에다가. 음의 역할자를. 이 글자가 장이란 약속된 의미 있는데 이 글자 속에다 그러면 음역할자도 붙여야 되고 종합장자를 붙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 착갈장자고 그리고 이 글자를 알아야지 숨길장자 감출장자도 여기다가 다시 뿌리 달라붙으면은 숨길장자 감출장자가 되고 여기다가 육달에 달면 오장장자 심장 간장을 뜻이는 거예요. 나무 목자가 달라붙으면은 농장자가 되고 찻장을 뜻이는 글자예요. 그런 글자를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복잡하게 쓰이지 아이고 이런 복잡한 글자를 어떻게 설명해 하고 있는데 벌써 이게 심장을 뜻이는 오장장자인데 이런 글자도 따지고 보면 육달을 오고 숨길장 오고 숨길장자는 다시 초도 오고 착할장 뭐지 저 쓰는 것도 복잡하네. 착할장자는 다시 죽일장자하고 신화신자 죽일장자는 다시 조각장자하고 창과자 그래서 그게 자소들이 전부 다 달려붙으면 신화신자, 창과자, 조각장자, 초도자, 육달월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부수자란 말이에요. 부수자. 교수님 그 죽일장자 맨 마지막에 설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죽일장하고 신화신자를 예. 근데 어떤 사전에는 어떤 책에는 죽일장자를 앞에 그 조각장자 말고 창과자 안에다가 그 눈을 나타내는 신화신자를 써가지고 눈을 찌르는 아까 여기 설명했잖아요. 예. 아니 그리고 여기 아까 창으로 눈을 찌르는 걸 그게 죽일장자로 설명한 책들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견해가 조금씩 조금 다르고 그런 견해를 따라서 얘기를 할 것도 같다 없어요. 근데 보세요. 착하다는 것은 사람 관련되어 있으니까 사람 관련되는 신화신자죠. 그거 죽인다는 것은 무교 관련되어 있으니까 무교와 관련된. 그래서 자꾸 뭘 복잡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사진에도 나온 그대로예요. 사진에도 찾아보면은 요거 신화신자로 돼 있고 요거 죽일장자로 돼 있고 요거 초도로 돼 있고 요거 육달로로 돼 있기 때문에 자꾸 복잡하게 하려고 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글자가 만들어진 논리를 따지면 보세요. 지금 착할장자 조금 전에 착할장자 설명할 때 이 글자에 고문자를 넣고 보면 그냥 이렇게만 설명해야 될 글자 이렇게. 예, 그렇게 나와요. 색이 막. 근데 이런 글자가 없어. 있는 글자를 놓고 설명해야 돼. 없는 글자를 놓고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글자도 있는데요. 이 글자가 있다고요? 예. 창과자 안에 신화신자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단문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신화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고 신화. 이 글자가 뭐로 돼 있어요? 그게 죽일장자로 돼 있습니다. 아 죽일장자로? 예. 그러면 일칠장 죽일장자. 그 얘기구만. 그럼 이거 있다는 사실 전제하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구만.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거든요. 지금 근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요걸 갖다가 조각장자가 발음 역할. 요걸 짜오고 창과자 안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고 있어요. 요걸 짜오고 요걸 짜로 제가 분석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요걸 짜를 요걸 짜오고 요걸 짜오고
요걸자로 분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과자를 그 경계할 개자처럼 시나 신자까지 완전히 안에 감싸게 이렇게 그게요. 쓰시면 자, 그렇게 나와요. 요걸자가 그래서 죽일장자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예. 그 참고로 죽일장자? 눈을 찌른다 해칠장으로 보통 설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해칠장자인데 나중에 발음 그렇죠. 이거 해칠장이라고 하고 발음 해칠장이라고 부분이 하고 조각장자가 붙었다 이렇게 설명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렇게 봐도 반대로 보세요. 그냥 보는 관점이 다른 것뿐이야. 그러면 보는 관점이 다른 것뿐이고 보세요. 저는 이제 요 패턴은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다시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되고 이걸 다시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은 신화를 갖다가 신화가 눈을 찌르는 거, 창으로 눈을 그렇죠. 찌르는 거. 그래서 해친다는 뜻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지금. 보세요. 눈이든 아니면 신화든 이게 눈을 찌르는 것이 죽이는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해치다는 뜻이죠. 그래서 해친다는 뜻으로 보라. 그러니까 이걸 죽일장이 아니고 눈을 창으로 찔러서 해친다. 해치가지고 그러면 이제 얘기가 돼요. 사람을 부리니까 착하다는 뜻까지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요걸자로 이렇게 분석했을 때 이건 신화신자고 이건 창과자인데 이걸 눈으로 보든 사람으로 보든 뭐 사람의 눈을 갖다가 창으로 찔러가지고 해친다고 해서 해칠장인데 음의 글자가 없으니까 호대로면서 요걸자를 붙여가지고 착갈장자가 만들어졌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죠? 제가 설명했던 바는 장은 이 글자가 장언장인데 창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죽일장. 저도 옛날에 이거 해칠장이라고 했어요. 창으로 해친다. 해치는 것 자체가 죽인 거가 또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데 호대로 보면서 죽이는 대상을 갖다가 아니죠. 죽인 대상이 아니죠. 그 장자가 다시 의무에 걸으면서 신화신자가 달라붙어서 저는 착갈장자가 됐다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는 관점이 달라. 보는 관점이 다르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선생님이 합당할 쪽을 찾아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글자가 갖고 있는 뜻이 착하다는 뜻인데 착하다는 뜻에 신화신자가 뜻의 역할을 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시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처음부터 들어가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한다고 치면은 여기서부터 우리 선생님은 착할 장자가 그러는데 이게 죽일장이면은 이게 음역할 장자에서 착하다는 뜻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니 그래 장자에 착하다는 게 아니라 발음 역할인데 이제 눈으로 창으로 눈을 찔러 가지고 순둥하게 만들었으니까 그게 이제 해치다는 뜻 외에 착하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가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착하다는 뜻도 있다 그 얘기구만. 그렇죠. 두 개 뜻이 다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해칠 장자가 되기도 착할 장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 글자를 붙여서 이 글자는 착할 장자가 되고 이 글자는 해칠 장자가 됐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저 이제 그 부풀이고 저는 장언장인데 창으로 사람을 해치거나 죽인다고 해서 죽일장 해칠장인데 그 글자가 다시 의성역하면서 신화신자에 의해서 신화가 성적을 착하게 만든다고 해서 착할 장자가 됐다 그 얘기인데 요것은 계속 드리는 얘기지만은 허문 선생님이 얘기했던 바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는 관점의 차이 있는데 글자를 어떻게 분석했냐의 상황일 뿐이고 선생님은 이쪽 패턴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쪽 패턴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때까지는 맨 처음에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알고만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저렇게 설명한 책들이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이런 책들이 그런 책이 있는 것조차가 다행스럽긴 하네요. 근데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고 일리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관점의 차이일 뿐이야. 그러니까 글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분석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간 우리 선생님들은요 뭐 어떤 걸 쪽을 찾아가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글자의 변형 과정에 충실해서 지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요 글자가 이루어지고 그 글자에다 다시 신화신자가 합쳐져 가지고 요 글자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글자에다 다시 풀이 달라붙어 가지고 요 글자가 이루어지고
다시 그 글자에다 입단해달라면 네가 이거 글자가 되고 이런 패턴을 그대로 유지해서 설명할 뿐이에요. 지금. 패턴을 유지한 거예요. 지금 저는요. 자, 그렇다면 알아두시기 바라고 요 글자가 조각장자가 앞에서 이미 나왔던 글자예요. 그래서 뭐 관련되는 글자들은요. 거기서 살펴보는데 이게 장엄할 장자를 갖다가 요 글자가 최초로 나온 글자가 바로 288번째예요. 그러니까 288번째 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글자예요. 그 다음에 글자는 풀체자예요. 좀 쉬었다 하시죠. 벌써 또 1시간 지났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